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역시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절이 됐어.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돼.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역사에 대한 날조 왜곡을 반복하는 망언 3인방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명을 통해 국회에서 추방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수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5.18 역사 왜곡 의원 3인방을 제명하지 못한다면 국회를 아예 해산하라 하는 것이 현재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불붙는 5.18 망언 전국. 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뜨겁게 몰아치고 있죠.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뿐만이 아니고요. 5.18 유족과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발표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결정하고요.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지는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죠. 한국당 의원들의 이번 5.18 망언에 대해서 한번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정 전 의원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뭘 문제가 된 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들이 기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지만원 씨가 주장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한국당의 새 의원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면서 학살 당하고 짓밟히고 해서 지켜낸 그 민주주의를 이 광주 시민들이 지켜냈는데, 네. 광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처음에 정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다양한 수 있다. 의견이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비슷한 저는 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어떤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의 주장을 하고 거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법적으로 이 규정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 끝난 사항인데 다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 최초의 발표 명령자가 누구인가 또는 헬기 조준 사격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마저 밝히기 위해서 이제 5.18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네. 거기에 의해서 이게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지금 과정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회귀해서 이 전당대회 앞두고 친박, 비박, 배박 논란에 이르르더니 이제는 전두환도 그런 일 없었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했던 북한군 개입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건 뭐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번질된 것이다.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것이다. 전두환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전두환을 뛰어넘는 그런 더 오공보다 후퇴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명조차도 지금 이종명 의원 혼자 했는데 그것도 될까 말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제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한국당에서 이정명 의원은 제명을 하고요. 네. 전당대회 지금 대표하고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후에 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꼼수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물론 같아요. 꼼수죠. 꼼수라고 왜 보는데 그렇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한 것 중에는 전당대회에 어차피 말하자면 등록금이라 할까요? 입후보 하는데 돈을 네. 했기 때문에 당은 당규상에 이렇게 그 전당대회에 진행돼 있는 후보의 경우에는 제적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런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 일반의 어떤 그 현재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감정에 비해서 너무 한가한 판단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최소한의 그런 당의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전당대회 장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막 가슴이 뭐 쫀득쫀득해진다니 오히려 자기의 득표를 하기 위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김순례 의원도 네. 그렇고 오히려 더 득이양양하게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들조차도 뭐 오히려 뭐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김진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부분. 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된 그 정리를 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다른 한편은 좀 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통진당 사건 때 네. 뭐 물론 RO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석기 의원을 진역에 보낸 그와 똑같은 독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또한 사실 극자와 극우의 편향을 말하자면 끊어내자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현재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점잖아서 네. 국회에서 제명하자라고 하지만 더 엄격한 잣대로 보면 사실은 위헌의 연장선상에서 구속해야 될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한참 뛰어넘은 그런 네. 발언이고 실제로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됐습니다만 본인은 들어갈 때 그 조항을 넣을 때는 정확하게 규명하자 해놓고 사실은 네. 실제 주장은 그런 주장하고 정반대로 분명히 확정 편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 분이 들어왔다. 그걸 해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 의원님 그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징계 유예를 했잖아요. 이거 당규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속마음은 중징계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일이 뭐 자유한국당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회의 위신에도 안 맞고 첫 번째 이 5.18 공청회라는 자체에 김진태, 이종명 두 분의 국회의원이 초청자를 모시면서 이 지만원 씨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 거기서 비극은 잉태되어 있던 겁니다. 의도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의도했다면 저는 이분들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뜻이 뭐 어떤 뜻인지 제가 모르겠는 게 첫째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지만원 씨의 뒤에 보면 뭐 북한군 뭐를 중심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첫째 북한군 문제는요. 일단 그동안에 수없이 논란이 됐지만 사실과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네. 또 두 번째 지금 탈북자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수 1, 광수 2 해가지고 지금 뭐 이 탈북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광주에 왔다 뭐 이래가지고 사진 비교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탈북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만원 씨를 고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을 불렀다. 게다가 김진태가 누굽니까? 뭐 태극기 세력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친한 것처럼 과시하고 다니는데 지만원 씨는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빨갱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차라리 박근혜가 되느니 좌익이 되는 게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했던 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분입니다. 저도 뭐 비판하고 있지만 저랑 같이 방송에서 패널 중에서 비판을 좀 했다가 고소한 분도 많고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의 소자인데 그래요? 이런 분을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불렀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네. 주체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두 분의 이 이종명 의원은 이미 제명 이건 사실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총을 통과를 해야 되지만 가장 높은 처벌이고 또 지금 당 윤리위원장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뭐 김종영 전 검사인데 네. 이분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 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한 기억나십니까? 그 발언을 하게 한 검사입니다. 아주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법대 출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비주류 검사인데 네. 할 말 다 하는 과고 여기서도 아마 굉장히 강하게 뭐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헌 당규에는 이 최고위원회 당대표 출마한 사람은 징계를 설령 내렸다 하더라도 이 대회 끝날 때까지 유예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한국당 내부 사정이고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이 이걸 지켜볼 때는 잘 이해 비판 못하겠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일주일 동안에 제가 뭐 변명을 하고 싶긴 하지만 변명이 참 힘든 이유가 제가 볼 때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청회를 열었고 또 이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 말들이 참 인용하기도 힘들 만큼 저급한 수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습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도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좀 시원하지 못했다. 아주 좀 하기 싫어서 미적미적 되다가 매는 매대로 맞고 이제 또 했다는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종명 의원을 의총해서 3분의 2가 동일해서 과연 제명을 확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렇죠. 돌아와서 이제 예.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네. 그 3분의 2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경성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강용석 의원 제명 결의안 할 때 보면 그때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만장일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 당의 뭐 이 명예와 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이제 그 정치력을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이 전당대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은 이 이종명 의원의 발언이나 김진태 의원의 이 주체라 이런 데 대해서 부글부글한 분들이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실제로 여론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반보다는 더 높다. 제명될 가능성이. 네. 그렇게 보고 이 최고위원 나온 김순례 의원과 당대표에 나온 김진태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끝나면 설령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전 징계받고 최고위 되면 징계하기 어렵은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유예 예. 최고도 뭐 징계받는 하는 거죠. 그래요? 이걸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이런 망언의 당사자들이 이 자유한국당 대표에 출마하고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컨벤션 효과 우리 지혜님 기분도 상당히 좋으셨는데 지금 아주 다운됐어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천지가 개벽했어요. 그래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정말 고공행진을 벌려서 야 보수가 결집해서 이게 지금 웬일이냐 이런 우려까지가 있었는데 뭐 일주일 사이에 급전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자유한국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국당은 저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지도부의 모습만 보더라도 뭐 사실상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도 본인의 역할이 더 이상 없을 때는 정말로 이 그 소신 있는 발언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처음부터 상당히 이 문제 있는 발언 그리고 계속 번복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 직시하지 못했던 그런 우를 범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의 지금 구심점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을 설사 갔다 손 치더라도 네. 당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 말 한마디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 미국에 있으면 뭐 얘기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이 단호한 뜻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위기관리에 정말 이 미숙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8일 날 이 지금 이 망언의 이 사건이 터졌는데 토론회가 있고 그리고 12일 날 후보 등록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 징계를 유예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8일 날 그런 일이 터졌으면 사태 심각성을 좀 더 일찍 깨달았고 네. 정말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은 좀 더 빨리 이 윤리나 징계를 열어서 처리를 했다면 후보 등록했기 때문에 징계를 유예한다라는 정말 이 당규를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허접한 변명을 국민들이 듣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국당이 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그런 그 보수의 목소리를 얼마든 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말로 이 극우에 편향된 네.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제1야당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겠다 이런 소리 하면서 네. 이 대표 주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당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크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 한국당 당내에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걸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근데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실망한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 김진태 의원이 어쨌든 당대표로 나왔는데 네. 일단 전당대회 분위기도 김진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발적인 분들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지자들이 많이 옵니다. 연설회장도.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욕설도 하고 우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병준 위원장은 진정성이 저는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이 지금 김유영 의원 말씀처럼 현재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맡기고 본인은 뒤로 물러나 있는데 이게 커지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했고 예. 김용태 사무총장 보고도 제가 듣기는 상당히 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아시다시피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하게 보고를 했고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빨리 소집해서 하자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급하게 소집하다 보니까 5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은 할 수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논쟁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도 했는데 결국은 당헌 단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됐기는 하지만 네. 뭐 김영은 의원 말씀 제가 볼 때 속도가 좀 늦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대표 선출 과정에 들어가니까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그렇지만 그 사정을 국민들이 얼마나 예.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심이 되는 게 지금 여야 사당이 특히 민주당이 네. 주도해서 이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에서 제명 처리를 하자.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을 빼면은 여러 가지 다 모아야 돼 171석 정도 돼서 3분의 2가 되려면은 지금 좀 190, 최소한 15석, 20석 정도가 20석. 예, 필요한 입장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현재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분위기에서는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충분히 이것을 끊어내야만 자당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존재할 거라고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게 만약에 국회에서 제명이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자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두 사람은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갖는 부담은 굉장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당대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당대표에서 근데 문제는 이럴 수는 있죠. 가정입니다만. 당대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윤리위원회 했던 걸 가지고 징계하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해석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또 하나는 당 대표는 모르겠지만 최고위원은 징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국회에서 의결 이 문제가 지금 관심이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 예. 근데 그 문제는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게 강용석 의원 케이스도 네. 당에서는 좀 만장일치로 일단 제명을 시키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네. 국회의원들이 3분의 2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딱 한 명 YS만 제명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는 유정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박정희 때 얘기죠. 그렇죠. 예, 그때 예. 유정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구조가 좀 달랐고 지금 상황에서 200명의 그 동의를 얻는다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쉽지만 않다. 다만 지금 말씀처럼 지금 현재의 국민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거 자유투표하자. 근데 당론으로 이거 이번에는 우리 당론 없다. 하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이 망언의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지적들 하고 계시잖아요.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네. 또 그 YS 차남인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사진 내려라 그렇게 그런 얘기하고 얘기까지 있잖아요. 했죠. 예. 왜냐하면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것이 국회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YS 정권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의 명예에도 이 먹칠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지금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아주 극단적으로 달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조금 이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뭐 보수가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지향점이 있는 것인데 다시 좀 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보고요. 180 무소속하고 다 합하면 184석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얼마든지 상식에 기초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그 자각하고 있는 상식 있는 한국당의 의원들의 그 지원에 힘입어 저는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그동안에 또 이 나머지 야당들하고 또 굉장히 그 괴리감이 있었는데 네. 이 5.18 망언을 이 계기로 해서 다시 끈끈하게 지금 연대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사당 함께 지금 또 이 윤리 징계서도 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 불행한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비례죠, 비례. 네. 제명되면 한국당에서 또 승계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죠. 쉽게 하면 제명시키면 그분들은 국회의원직 유지되고 무소속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평당하고 저 바른미래당 간의 갈등이 아니, 되는 국회에서, 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출당시켜 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명만 되는 거지 의원직은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민평당에서 5.18 왜곡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뭐 독일의 반나치 법안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뭐 의견을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있다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이 법적으로도 판결이 나고 역사적으로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진실 앞에서도 이렇게 딴 목소리를 내면서 이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의.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뭐 사안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특히 5.18 민주화운동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제에 좀 뿌리를 뽑는 그런 모든 그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소위 홀로코스트법 이렇게 그 통칭하기도 하는데 그 나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명백히 이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종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것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네. 비방하거나 이런 또는 왜곡하거나 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리하고 이것은 넘어갈까요?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상당히 법조인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법안을 만들고 또 우리 당의 박강훈 의원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그래요? 많은 의원님들이 동조할 것이고 공동 발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끈끈이 이렇게 다 해야 되느냐. 뭐 민주화 운동은 되고 그러면 6월 항쟁의 폄하 법안이 있을 수도 있고 5.18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뭐 식민지 뭐 3.1 운동 네. 이런 부분에까지 어느 정도 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사실은 통과의 의미를 있는 거죠. 발의야 얼마든지 개별 입법들이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사위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 전체 속에서 그냥 계류만 될 뿐이지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숙성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보는.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네. 5.18만 관련해서 또 법안을 낸다 그러면 또 다른 유사 법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떤 면에서 좀 대안적 의미로서 헌정 질서 위배 사실은 이번에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 한국당이 좀 수그러들었지. 또 네. 나중에 지만원 씨 같은 분이 또 북한군 얘기하면 네, 어떡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도 제가 볼 때는 지만 씨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벌할 수 있는 건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홀로코스트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지금 제일 필요한 법은 저는 북한이 남침했지 않습니까? 그 쉽게 하면 피해 사망자 수나 이런 걸 보면 대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큰 전쟁 같은 거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25 때야말로 북한 김일성이 어쨌든 들어왔고 네. 그런데 그렇다면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든다면 저는 그 전에 김일성을 만약에 찬양하거나 이게 뭐냐면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독일은 똑같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필요한 거는 김일성을 찬양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들어보 지금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 다 합니다.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님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국 같으면 저는 김정은을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완전히 국교 정상화되고 이제 비핵화되고 난 뒤는 모르겠으나 네. 대개의 경우 국가들이 만드는 거는 2차 대전이나 이럴 때 가장 큰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럴 때 그 전범에 대해서는 절대 미화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비슷한 케이스로 저는 5.18 왜곡 처벌법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고 굉장히 가슴 아픈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것 말고도 저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전반적인 걸 갖다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법이 저는 필요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 왜? 너무 지금 뭐 충분히 동의하면서 역사를 갖다 사실은 이제 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와 국가의 결정과 그런 약속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말하자면 인지하고 네. 어느 당의 의원이를 떠나서 자기 가치와 이념을 떠나서 그걸 존중할 수 있는 풍토와 민주시민교육. 그래서 독일도 전후에 연방 정치 교육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 없어요. 네. 법안 발의를 준비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하나 발언하면 집어넣는 것이 우선한 건 아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의원들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또 하나의 그 또한 독일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좌파에 대해서 잡아놓는 것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극우적 발언도 위험하다, 반인종적 발언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균형 관점을 다시 정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고 그것은 단순히 법의 문제 떠나서 일반 시민교육의 문제, 정치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당장의 본보기로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본보기로서 뭔가를 보여야 된다라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 명의 의원을 제명을 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제명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수호해야 될 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역사의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국회에 그냥 두도록 한다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이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1차적인 것이고 또 동시에 이제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건건이 다른 그 사항마다 다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법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거를 하나 규정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5.18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리고 이 보수 정권에서도 다 이거는 함께 인정했던 것이고 국회에서 다 합의로 법을 만들었고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던 것인데 그조차를 부정한다고 하면 자기 부정인 거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역사 왜곡 처벌법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는 반드시 제명시켜야 된다.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이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윤리위원회에서는 아마 이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3명이 있는데 이정명 의원은 진짜 직접적으로 이 폭동이라는 반응을 쓰고 이야기한 분이고 김진태 의원은 주최를 했는데 그날 공청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김순례 의원은 그 분위기에 심취했는지 정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정명 의원은 제명이지만 이 2명은 당원권 정지될 수도 있고 제명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다만 유의한 상태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은 세 분 다 제명입니다. 국회에서 제명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2명만 할 건지 이것도 아마 논쟁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말씀하셨는데 5.18도 신군부 세력이 자국의 국민을 학살한 사건인가요? 예. 또한 한 400명 정도의 사상자, 실종자까지 따지면은 엄청난 인원이 사실상 신군부 세력이 학살된 건데요. 이것은 다른 거하고 좀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도 다른 부분하고 또 비교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 얘기 좀 우리 진 의원님한테 여쭤보죠. 청와대에서 한국당 추천한 5.18 조사위원 2명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다시 재추천을 요청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한 것 같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뭐 각각 추천을 국회의장도 합니다만 네. 다른 당이나 다른 분이 했던 추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논쟁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지만원 씨가 논란이 됐을 때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만원 씨는 빠지고 다른 분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야기한 거는 자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기환 변호사는 법조이니까 자격이 되고 근데 이동욱 권태호 후보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교수 뭐 무슨 역사 뭐 5년 이상 한 이런 분들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그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역사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 논쟁인데 다만 이 타이밍이 절묘했던 게 5.18 공청회가 논란이 되자마자 청와대가 2명을 딱 이제 이 사람은 안 돼 하니까 정무적으로 상당히 청와대가 뭐 밝다고 해야 되나요? 흐름에 맞아서 사실은 한국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논쟁이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말을 안 했지만 다른 분들의 추천 후보들은 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법에 규정된 재척 사회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심의 의결권은 없지만 자격은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심의 의결권이 없으면 추천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척 사유가 피해자나 뭐 그 배우자라든지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 저는 양쪽 다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정리하든지 아니면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동욱 이분은 그 역사 고정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했다는 자격에 충족하냐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된다는 거고 이쪽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쟁에서는 누가 손을 들지는 그건 법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거는 정치적 행위다 비판한 겁니다. 지금 5.18 조사위원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겁니까? 헬기 난사한 거하고 또 이제 누가 발표했느냐, 전두환 씨가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핵심은 그거죠.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거 어쨌든 북한군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냐 그것도 일단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넣자 그랬죠. 넣자 했으니까 그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그 부분도 그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신군부가 한 것이 북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의 내용도 여전히 지금 어떤 자격 요건의 미충족도 미충족이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 북한군이 진입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천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3명을 추천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 4명이고. 그런데 이 3명을 처음에 추천됐을 때도 5.18 단체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이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물기신작적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와서. 그리고 처음에는 별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 한국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 5.18 망언 이후에 갑자기 터져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의 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나경원 대표 미국 가서 이런 얘기는 또 했나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명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그래서 차제에 조금 좀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위원들이 들어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 북한군 개입 부분도 이제 특별법의 진상조사 부분에 들어갔는데 그건 정말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일로 이렇게 브레이크 걸려서 어차피 더디 갈 거면 그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왜 그 진상조사 해야 될 항목에 넣어가지고 그걸 받아줬는지 아무리 한국당에서 막무가내로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뭐 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 할지라도 저는 민주당이 그걸 수용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수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를 받아줘가지고 자 보십시오. 전두환도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정권에서 북한군의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하면 그거를 막아내지 못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군인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가장 나서서 부인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주장해야 될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자라고 하면서 이미 뭐 북한군 소행은 기정사실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작년에 통과됐죠. 네. 이게 지금 1년째 이게 진상조사단이 구성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5.18 망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과 단죄해야 될 사실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아마 국민들이 전체적인 윤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여야를 막론하고요.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길입니다. 그것이 중도개혁의 정치이며 중도 통합의 길인 것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애매한 그런 입장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제 주장의 핵심은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이 선명한 개혁 보수 정당임을 분명히 하고 제대로 된 보수 재건의 주역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바른미래당 빛바랜 창당 1주년 분열의 신호탄 대나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1주년을 맞고 기념행사를 열었지만 당 내용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첫 생일날에 창업주라고 얘기되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또 일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민평당과의 통합론까지 나오면서 당이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의원 연찬회담만 해도 유승민 전 대표가 거의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1주년 기념행사에는 불참했습니다. 자,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유승민 의원과 또 손학규 대표 간의 노선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민평당과의 호남 출신 의원들 김동철 의원이라든가 박주선 의원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히 합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 덫에 걸려 가지고 네. 사실은 진도가 나오지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사무처도 통합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각 자리에 각각의 살림. 즉 저는 정당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같은 방에 들어가서 자야 되고 그렇죠.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처도 뭐 같이 섞여야 되고 그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바른미래당이 정말 발전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념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 현재 거대 정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당제 요구가 있었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이든 어쨌든 그런 새로운 출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념적 형태에서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할 수 있다. 가령 저는 이런 겁니다.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2년마다 상임위를 옮기는데 우리 당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한 상임위를 하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자기 가고 싶은 여행지를 어원 외교 협의하는데 우리 당은 정확하게 10명 다 정확하게 자기 지역을 전문성으로 삼아서 정치를 할 때까지 거기만 전문적으로 하게.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그게 발전의 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변별성이 정말 많다고 봐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매달에 한 번 정도는 전 당원의 미디어를 통해서 국가의 문제에 다 지역구 돌아다니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 방식은 옛날 방식. 흉내는 똑같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흉내를 내면서 또 지형도 그대로 바뀌지 않으면서 같이 한다. 그것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비전을 주지 못했다는 과거에 우리 독일의 녹색당처럼 정말 전투적으로 지역을 쏟아다니면서 불풀이를 다시 하는 방식론적인 혁신, 얼마나 미디어나 새로운 가치가 얼마나 기제가 좋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대 정당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방식이나 내용들의 변화 없이 개혁 막연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 안타깝은 모습. 성당에서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봐요? 같이 통합할 때는 같이 해야 될 세력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연합에는 이름이 한 번씩 나오는데 네. 또 유승민 황교안 지금 후보도 유승민 통합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는데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황교안 전 총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유한국당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생각하면 안철수와 유승민이 획득한 표는 거의 900만 표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표입니다. 아, 두 사람이요? 예, 합하면 220만 표, 한 690만 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를 획득했고 또 이 두 분이 인기도 좋았고 뭐 개혁 보수 내지는 뭐 중도 표심들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른미래당으로 갈쯤부터 해서 지지도를 보면요. 자유한국당 거의 한 단에서 지금 일단 25% 지금 30% 가까이 왔고 또 민주당도 잘 나갈 때는 50%를 넘었다가 지금은 뭐 떨어지긴 했지만 40%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쪽에 있는 정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제3세력은 좀 쪼그라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쨌든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오기 힘들고 유승민 의원도 한국에 있지만 거의 활동을 안 하십니다. 리더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난번 자유한국당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을 모집했는데 바른미래당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이 탈당하고 막 신청해서 몇 번은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입당 심사에서 지금 탈락한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복잡한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양쪽으로 끌고 있고 호남 출신의 아마 과거 국민의당 출신의 뭐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내심으로는 민주당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분위기면. 그렇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 입지가 사실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대로 이제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밝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좀 잘 나갑니다. 요즘은 뭐 오세훈, 황교안 뭐 등등해서 이제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데 다음에 밀었다가 확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5.18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뭐 일시적인 걸로 볼 수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잘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른미래당에는 찬스가 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네. 그 찬스가 올 가능성은 없고 한국당과 민주당 양파가 이제 이 양당 체제로 다음 총선에서는 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은 존재가 사실 특히 정체성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속 가능한 제3정당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지난 설 직후에 바른미래당이 이제 1박 2일 동안 연수가 있었어요. 의원 연수가. 그때 당시 참 오랜만에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연수에 참여를 했고 그랬죠. 그러면서 노선 갈등은 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그래도 그 연수의 의미 부여를 유승민 전 대표가 끝까지 참여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더라고요. 이제 그게 바른미래당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심력이 너무 이 정체성이 이렇게 원심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함께 가기는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당 1주년 기념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네. 상당히 마음이 떠난 게 아니냐.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만든 당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의원 연수에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한 8명이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최근에 하태경 의원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당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 있다가 먼저 이제 선도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학재 의원 같은 분은 작게는 8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가 탈당해서 올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무엇이 계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에게는 선택지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금 전대 이후에 오세훈 대표가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네. 저는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 황교안 현재 뭐 후보가 여론조사상. 네. 지금 여론상으로는 황교안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뭐 지금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나오는 있잖아요. 거죠. 그럴수록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이 5.18 이 상황, 5.18 망언 상황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 그런 그 결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민평당과 이제 이 바른미래당 내부의 호남 의원들 간의 물밑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루어져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의 그 일부 의원과 지금 뭐 통합 얘기도 나오지만은 당대당 통합 또는 뭐 그런 통합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또 경고를 줬잖아요, 지금.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징계하겠다라고 손학규 네. 대표도 동시에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놓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석이잖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9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자,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의원들을 규합해서 네. 또 지난번에 한번 정의당과 연대해서 교섭단체가 됐다가 이제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깨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먼저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비례의원과 그다음에 뭐 박주선, 김동철 의원 계속 얘기 네. 나오잖아. 이분들과 그다음에 무소속 한두 분 하면 교섭단체가 먼저 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뭐 통합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 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3정당 당초에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의 그 정신을 네.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게인 국민의당. 그러나 뭐 거기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논의 한켠에는 그러면은 대선 주자가 없는 당에 과연 활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개혁 세력은 다시 뭉쳐야만 한다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연대나 그럼 민주당과 통합. 같이. 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의 또 한편의 목소리 박지원 네, 의원의 이제 더 큰 틀에서의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이 구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유승민 의원하고는 헤어지는 거네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선택지를 할지는 지금 봐야 자유한국당 되고. 전당대회 이후에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창당 1주년 기념식에는 얼굴을 내보이는 게 정당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 큰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9명 중에 16명의 의원만 참여하는 이런 1주년 네. 기념식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반쪽짜리잖아요. 지금 그 김유정 의원께서는 나름대로의 한편의 시나리오, 정계 개편에 대한 그런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한 그렇게 70~80%는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럼 도로국민당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국민당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총선에 가까울수록 또 민주당하고 그것이 같이 이제 한다는 선거구제 개편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갈 수 있느냐 현재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거의 안 된다고 봤을 때조차도 오히려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가 선거구제 훨씬 더 개편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 더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바로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조금 힘들다. 그랬을 때 어떤 수순을 가지고 2단계, 3단계의 수순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남아있을 당들이 별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당이 중간층이 없어진다. 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당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득과 실을. 일단 한국당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첫째는 저는 국민 일반 눈높이에서 보수 정치로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가 생겨되면 당연히 한국당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가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는 게 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그 의석수는 좀 적지만 비례대표 선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지지율 민주당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그때는 뭐 180석 한다고 말 나올 만큼 인기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새누리당에 실망한 일부 보수 성향 국민들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찍고 지역구가 괜찮은 사람은 찍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분석도 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내년 총선할 때의 국민적인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는 아마도 민평당과의 뭐 이 합치는 게 많아지든지 아니면 일부는 또 아예 민주당 쪽 가고 싶은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년 뒤에 인기가 지금처럼 하지 않고 보수의 국민들이 이 파이가 커진다고 하면 네. 아마도 지금 바른미래당의 많은 분들은 또 자유한국당 저는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분은 과거 민주당 출신이지만 지금 행동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언제든지 자유한국당 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나왔지만 호남에 있는 분들은 민평당하고 합치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능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저는 그 상황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세면 지지율이 높으면, 그렇게 세면 높으면 저쪽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겠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딱 어디 갈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그렇죠. 잘해야겠죠. 네. 예.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다음에 좀 올라가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가 전당대 직전이 되나요? 예, 그죠? 직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알겠습니다.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2주의 사진 한 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컷. 김영주 전 의원이 선택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특히 과거에 이제 뭐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호격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택시에도 이미 2014년부터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시행세차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시행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정부가 50%밖에는 지원 안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괜히 돈을 들여서 한 20만 원인데 한 20만 원 본인이 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서울시가 2024년까지 뭘 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택시를 과연 대중교통수단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때문에 그랬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붙인 이유는 국민 일반적 정서상 택시는 아직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이것을 다 돈을 내면서 보호격벽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이제는 좀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을 봐야 된다. 보고, 김 의원님 생각하신 거예요? 보고 어느 정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상당수 말하자면 디자인은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월급제도 그럼 그런 의미에서 봐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당 카카오에서 카풀 부분에 대해서 또 운전기사분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하는 제항을 하는 이유도 한편으로 보면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그 개인 택시를 사는 돈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그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한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우리 세금을 또 택시 기사한테 줘야 되느냐. 그게 MB 때 아마 그런 법안이 있었다가 통과가 안 되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죠?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전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외국에 가서 택시를 타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택시를 타면 그렇게 저런 게 있는 택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치안이 좀 불안해서 그렇긴 하지만 총을 갖고 다니기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석희 앵커인데요. 어쨌든 손석희 대표가 요즘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손석희 앵커가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언론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치 3주 폭행 혐의로 일단 고소를 당했고요. 또 13일에는 이 배임 횡령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손석희 대표가 10명 정도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희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육성, 이 녹취록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됩니다만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조금 의혹이 되는 게 첫째는 JTBC와 손석희 대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대표가 접촉 사고를 내고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폭행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JTBC가 직접 2억 4천만 원 가량의 투자를 하겠다고 손석희 대표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접촉 사고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150만 원을 이미 줬다고 하는데 왜 그 문제 때문에 손석희 대표가 이 김모 프리랜서 기자한테 뭐 자리도 제의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뉴스에서 본인이 직접 그 멘트를 통해서 자기 입장의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쓴 칼럼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석희라는 존재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이제 이 언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뉴스룸에 앵커를 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인터뷰라든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지만 손석희니까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부메랑을 자기가 맞았는데 지금 손석희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손석희답지 못하다는 말들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것 중에서 일부는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고소하겠다. JTBC도 해가지고 이거 언론 인용하면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과거 자신이 비판할 때의 모습하고 비판당할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저는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이제 법원에서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앵커로서 알겠습니다. 지금 처신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정 전 의원이 선정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2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었는데요. 단원고에서 이 세월호 희생된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네, 5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이제 가족들, 엄마, 아버지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많이 흘렸고요. 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2016년에 이제 아마 살아 있었다면 졸업을 했을 텐데 3년 늦게 이제 뒤늦은 졸업식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 외에는 어떤 말로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250명 이제 또 단원고에서 학생 2명과 선생님 1분, 3명은 또 이 미수습된 분들이어서 총 5명 중에 3명이 또 이 단원고에 관계되는 학생과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 것까지를 포함해서 일일이 다 호명하고 했는데 뭐 대답 없는 그런 호명이었고 또 그 자리에 다 이제 가족 또 부모님이 앉아 있었고 또 가족이 없는 또 빈자리도 있었는데 참 마음 아프고요. 이 유은혜 부총리도 참석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하겠다라는 기치를 걸고 출발했던 정권이니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과 또 이 처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남은 숙제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덧붙여서 이 세월호 이걸 보다 보니까 이 5.18 망언을 했던 김순례 의원이 2015년에 그때도 뭐 얘기했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대한약사회 부회장 시절에 이 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과 내용과 또 뭐 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욕했던 그 SNS 글을 공유를 했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때 당시 새누리 비례대표 이제 뭐 번호 받고 이럴 시점이죠. 그래서 약사회로부터 3개월 뭐 직무정지도 당하고 징계도 먹었었는데 이 망언이 곳곳에서 있었던 이 전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 하여튼 이 명예 졸업식 이제라도 조금 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 공언한 대로 남은 진실 밝혀내고 또 처벌받은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는 계기가 꼭 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자, 2월도 벌써 중반을 넘기고 있는데요. 국회는 여전히 정상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과 각종 입법 과제는 물론이고요. 또 이달 말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외교 문제까지 또 정치권이 살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이번 주말과 휴일이면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 방미 성과를 중심으로 산적한 과제들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또 미국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여야 협상에도 물꼬가 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